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자, 매주 도와주시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그동안 매주 도와주셨던 국민의힘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당대표 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 시간에 나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오늘부터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그동안 쭉 해오셨던 현근택 변호사가 먼저 좀 모범을 보여주시죠. 현근택 변호사,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제 맞은편에 앉았던 분인데요. 천하람. 네, 왜냐하면 사실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방송하기 전에 같이 뭐 식사 같이 하고 맨날 뭐 방송 같이 했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최고위원 고민한다. 나갈까 말까 이랬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나갈 수도 있겠다. 청년이냐 일반 최고냐 오히려 이제 거기에 그렇죠. 이제 관심이 갔었는데 갑자기 당대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당대회가 사실은 재미없었잖아요. 이거 뭐 윤 대통령 윤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만 갖고 싸우다가 갑자기 뭐 30대 중반 딱 나오니까 그러게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확실히 뜬 것 같아요. 네, 네. 이준석 전 대표랑 상의했대요? 했겠죠. 왜냐면 이제 그 전에 뭐 보면은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또 나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얘기하다 보면 이제 어디 가냐 그러면 이제 뭐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국바세 모임이라고 있었잖아요. 신윤규 변호사가 하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젊은 뭐 우리 아는 분들의 방송에 많이 나오는 30대 중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그분들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금주에 뜬 인물 천하람 변호사. 자, 이종훈 박사는 금주에 뜬 인물. 네, 이준석. 네, 저도 뭐 천하람도 생각해 봤는데요. 예. 뭐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안 뭐 거의 조용히 너무 있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이제 의문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역시 이준석은 죽지 않았다. 존재감을 확실히 좀 보여주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주에 진 인물로 가봅시다. 현근택 변호사 누굽니까? 이게 뭐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번 주에 김기현 의원이 제가 보기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남진 꽃다발 사건도 있었지만 일단 안철수 의원이 확 치고 올라오면서 뭐 그냥 어디 가냐 이랬는데 그 분위기가 일단 깨졌고. 뭐 당대표 경선 하나마나 아니야 그렇죠. 했는데 분위기가 또 좀 달라지긴 완전히 바뀌었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갑자기 뭐 물론 당원 조사는 아닙니다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데서 막 20%씩 막 차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세론이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에 깨졌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이종훈 박사는? 네, 유승민 저는 꼽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기대감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래도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이제 하시면서 일단은 뭐 당분간은 정치권에서는 좀 희미해진 존재가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주에 뜬 인물, 진 인물을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 내지는 뭐 당대표 경선 관련된 분들을 꼽아주셨으니까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그 전에 안철수, 김기현 두 분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김기현 의원께서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또 하루 만에 그렇게 번복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추억의 체육관 쓴 거라 그러면서 매도한단 말이죠. 영남 자민련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당의 당원들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네. 두 분의 목소리 잠깐씩 들어봤는데 두 분 다 전망이 가능합니까? 누가 될지?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이번엔? 네. 천하람 변호사가 이 출마를 함에 따라서 어찌됐건 뭐 이제 이 전반적인 국면 자체가 2강 1중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천하람 변호사 또 혹시 뭐 천하람 변호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공조를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일정 지분을 이제 갖게 되는 셈이고 그 지분을 이제 매개로 해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이게 지렛대 삼아서
딜이 가능한 상태. 캐스팅 보트. 그렇죠. 그런 구조로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확 바뀐 거 아닌가. 그야말로 좀 싱거운 양강전으로 가려다가 좀 흥미로운 일단은 2강 1중. 근데 혹시 용케 천하람 변호사가 이 바람을 일으킨다면 이게 또 의외로 천하람 대세론이 확 불이 붙을 수도 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크게 보시네. 그쪽 변수를. 현근택 변호사.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분위기는 어쨌든 이제 김기현 대세론에서 안철수 쪽으로 많이 풀러가고 있다가 천하람 변호사가 나오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한테는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은 맞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약간 비윤 반윤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예. 그거를 이제 천하람 후보가 싹 가져가 버리면 이제 보니까 없단 말이죠. 근데 크게 보면 말씀처럼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 표를 얼마나 흡수하느냐. 안철수를 뭐 대체는 아니지만 이제 한 자릿수 아니면 예를 들어 15% 넘어가는 지지율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면 3강 체계도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결선에 그럼 누가 가느냐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 지원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나오면서 지금 윤핵관 몰아넣겠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원래 안철수 후보를 표를 좀 가져갔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시 또 연대하면서 밖에서 더 파일을 키워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봐요. 저는 사실 예측 불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 네. 근데 바람직하게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만약에 혹시 좀 의외로 천하람 변호사 같은 인물을 택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이 선거 국면은 훨씬 더 환경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일단 뭐 총선이나 향후 이제 대선 뭐 이런 것까지 길게 본다면 이종훈 박사의 네. 희망사항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뭐 이런 전제로. 근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듯이 이번에도 뭐 천하람 변호사 같은 인물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하게 될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됐을 때도 반대편이 송영길 대표였잖아요. 딱 서면 아저씨하고 그런 조카뻘 서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천하람 변호사가 된다. 천하람 변호사는 뭐 등치도 크지만 이재명 대표 천하람. 똑같아요 구도가.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에 성공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이제 뭐 6070 세대에 머물게 되는 건데 가능성은 많지 저는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선한 바람은 분명해요. 도전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구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뭐 종북이라는 표현까지 들고 있으니까. 아무나 종북입니까 이제. 아니 이렇게 돈 많은 종북도 처음 봤어요. 또 이렇게 주식 부자인 종북 처음 봤는데. 나경원 좌파에 이제는 안철수 종북에 별 얘기가 그게 이제 뭐 이준석 몰아내기, 유승민 찍어내기, 그다음에 나경원 뭐 주저앉히기, 다음에 안철수인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윤핵관이나 이런 보기에도 공격 포인트는 지금 안철수로 가 있는데 만약에 천하람 변호사가 막 이제 컷오프 통과하고 이러면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예. 근데 참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윤핵관 분들 참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인수위원장국 과정에서 총리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때부터 윤 대통령은 기분이 상했다. 근데 또 안철수 의원은 공식적으로 자기한테 총리하라고 한 적 없다. 또 뭐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장관 후보들이 다 떨어지니까 뭐 하루 종일 잠적하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뭐 괘씸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더 재밌는 얘기는 뭐 밥 한 번 먹은 적 없고 차 한 적 한 적 없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오세요 이랬잖아요.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 초대를 받은 직후에 저랑 국민의힘 대권 당대표 주자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곧 갈 거라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못 간 건 맞죠. 못 간 건 맞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동안 뭐 아니 그거를 그 윤핵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 뭐 차 한 잔 안 하고 밥 한 번 먹은 적 없다. 근데 단일화 대상이었잖아요. 대선 때 단일화 대상이었고 인수위원장 맡았는데 차 한 번 안 하고 밥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와서 우린 윤핵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거들러 보면 단일화 대상 후보였고 단일화 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인수위원장을 맡겼고 인수위원장하고 대선 후보 당선자 사이에 차도 한 잔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 얘기처럼 그럼 장관 제안하고 총리 제안하는데
차도 한 잔 안 마시고 다른 사람 통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그 대선 당선자도 되면 중요한 분들은 당연히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우리는 정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는 거 보고 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공개를 안 해야 될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최근에 특히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일종의 폭로성 발언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옹졸을 했다는 거. 그리고 뭐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기 발등 찍는 그런 식의 발언들까지도 마구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그런 뭐 관측들이 많긴 했었어요. 소문도 있긴 있었고. 그래도 적어도 겉으로는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했던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물론 안철수 대표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급한 거죠. 저는 그래도 지켜야 될 금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좀 금도를 좀 넘어섰다. 아니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 집에 찾아간 거 보세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 왜 못 나왔어요. 뭐 얘기하고 뭐 해임하고 막 이러면서 못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뭐 밖에서 만나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집에 찾아가서 만났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럼 얘기가 됐으면 뭐 잘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게 아니라 나경원 의원 얘기도 그냥 숙고해보겠다. 생각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본인만 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진 씨하고 사진 파동 없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거랑 제가 보기 똑같아요. 남진 때도 막 본인이 홍보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해요. 나경원 전 의원 찾아간 것도 제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뭘 하지 않고 처음에는 막 윤심에 기대다가 그다음에 연예인에 기대려다가 그다음 주저앉힌 후보 기대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김기현 지금 후보의 선거 운동이 제가 보기에 좀 고루해요. 좀 아까 제가 뭐 윤핵관과 대통령실 사람들 참 눈물겹다는 표현을 썼는데 전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른 맥락에서 나경원 전 의원도 불출마하면서 그다음 안철수 의원도 자기 선대위원장 맡았던 김용우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잘리게 되는 그 과정에서의 반응. 또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 제가 윤상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시종일관 처음부터까지 뺄셈 정치와 이른바 윤심파리를 맹비난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그 모두가 다 윤 대통령은 비판 안 해요. 참 이것도 눈물겹더라고요. 제가 거듭 그게 다 윤 대통령 뜻 아니냐라고 해도 거듭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뭐 윤 대통령하고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면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부 뭐 어디에 입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좋은 관계가 그런다고 될까요? 이미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대놓고 그렇죠. 욕하면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난다. 그럼요. 예. 그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초기에 힘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는 거죠. 한 번 아니라고 한 사람은 절대로 중용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도 어쨌든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지금 뭐 비윤 반윤을 찍겠어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뭐 모든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결국은 총선 때 공천 문제잖아요. 이제 전당대 끝나면 바로 아마 이제 뭐 당협위원장 이정도 넘어갈 텐데 그런다 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거나 뭐 살아남겠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절대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안 되는 상황이 만약 온다면 제2의 이준석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대위로 갈 수도 있어요. 총선 직전에. 흔들어서. 왜냐하면 최고위원들 막 흔들어가지고 당대표 뭐 거의 또 위임시키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이제까지 충분히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쓰는 표현이지만 떼땡큐입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당이라는 기구. 전당대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전당대회라는 건 당원, 그러니까 룰도 바꾸고 뭐 주저앉히고 잘못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원들이 뽑으면 그 대표로 가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당, 저희도 민주당도 항상 대표 임기 2년 좀
태우는 당 거의 없었어요. 어쩌다 한번. 예, 근데 예. 국민의힘도 결국은 이준석 대표 중간에 몰아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도 지난 대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쪽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 저쪽은 이재명 대표. 이렇게 두 인물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예. 지난 대선 때 그랬듯이 뭐 최선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악을 예. 선택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 국면에 이 이른바 윤핵관과 대통령실 뭐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눈물겨운 노력으로 자기가 심는 미는이라기보다는 심는 당대표 체제를 세우려고 불철주야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원들의 마음도 꼭 장담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지금 그런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거네요.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지금 당심도 윤심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중심 또는 이제 이런 친윤계 중심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예. 오히려 견제 심리가 점점 더 커진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지율이 뭐 보게 되면 예. 김기현 의원하고도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걸 보면 당내에서도 친윤 일색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하다 이런 그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주저앉힐 때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당에서 계속 주류 역할을 해왔던 분인데 이런 분까지 주저앉히고 막 해임하고 이런 거 보면 아니 좀 그래도 좀 심하다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다가 단일화했던 안철수까지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국민의힘도 뭐 이제 역사도 오래됐고 보수 정당인데 그래도 당내 민주화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을 하면 되는데 왜 나오는 것까지 못 나오게 하느냐 이 생각은 제가 보기에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준석 나경원이 붙어서 이준석이 이긴 당대표 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에 그 당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나경원을.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이준석을 많이 앞섰거든요. 그걸 근거로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자료도 국민의힘 지지자임을 밝힌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지 당원들 대상의 조사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앞섰지만 당원들은 역시 윤 대통령 따라서 김기현 찍을 거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리는 있지만 100% 맞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 이제 당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 구성이 바뀌었다. 그렇죠. 일단 새로 들어온 당원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전에는 뭐 영남 중심 6070 중심이었지만 영남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영남이 지금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도권이 한 37% 정도고 당원 구성이 지금 80 몇만 중에. 그리고 사실 6070 중심이지만 2030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약간 세대 구도로 갔어요. 예, 2030 대 6070 당내에서도. 예, 그러게도 보니까 바람을 일으켜 하는데 지금 천하람 변호사가 약간 그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약간 세대 구도로. 근데 그때보다는 제가 보기에 영남 비중은 더 줄었고 그때보다는 6070의 비율은 더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2030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거의 어찌 보면 투표를 포기할 상황이었는데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뭐 분석에 따라 다르지만 이준석 대표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15만에서 20만 정도 보면 보통은 투표율이 한 50% 안 돼요. 한 45% 정도인데 이분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면 저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로 봐요. 네.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원 구성이 확실히 변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 또는 견제 여론이 당내에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지난번 나경원 이준석 붙었을 때랑은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진짜 오리무중이네요. 네. 그 최고위원이나 또 청년 최고위원 그 뭐 출마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18명, 11명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눈여겨 보여지는 대목이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보신다. 결국 뭐 청년 최고위원은 뭐 잘 모르겠는데 장해찬 의원이 아무래도 저 후보가 이사장? 조금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최고위원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18명 나왔잖아요. 근데 이준석계는 2명이거든요. 근데 1인 2표예요.
1인 2표. 그러면 이제 이준석 지지하던 분들은 다 두 사람한테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표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정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16분이. 근데 이제 컷오프를 하잖아요. 컷오프는 하겠죠. 컷오프는 할 텐데 물론 이제 컷오프는 또 당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100%.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컷오프만 통과하면 이 두 분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8분에만 들어가면. 왜냐하면 8명이 컷오프하면 2분 되면은 2분 주고 나머지는 이제 6명한테만 표를 주는 거잖아요. 요 6표는 쪼개지는 거고 요거는 2표니까 좀 유리해질 수 있죠. 네. 뭐 컷오프에도 의외로 이 이른바 비윤계들이 많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컷오프 여론조사가 공정하게만 진행이 된다면 제 전제는 그렇습니다. 하도 요즘에 뭐 친윤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뭐 당내에서 하는 여론조사는 사실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밖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뭐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어서 좀 실제 표심하고는 좀 달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당내 여론조사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좀 마사지가 좀 되죠. 문항이나 이런 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지도를 묻느냐, 뭐 선호도를 묻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한국갤럽이라든가 뭐 이렇게 리얼미터라든가 정례적으로 조사를 쭉 하는 데들은 늘 이제 그 동일 표준 똑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아무래도 그 당의 그 영향,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미친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사실은 당내 여론조사는요. 결국 여론조사 핵심 뭐냐면 샘플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랜덤하게 만약에 뭐 갤럽이라는 데처럼 하면 일반 여론조사처럼 나와요. 근데 샘플 추출을 할 때 뭔가 이제 가공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 추출한 샘플 자체가 약간 가공적이면 그 여론조사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는 그거대로 그대로 하거든요. 그거 자체 조작은 못해요. 근데 샘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80만 정도나 된다는 당원이면 당연히 랜덤 샘플링 해야지. 그걸 뭐 원칙 맞죠.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네,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 뭔가 샘플링에 조작이 들어간다? 그건 뭐 하나만한 여론조사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밝힐 수가 없어요. 밝혀낼 수가 없는데 의심은 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예전에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수사한 적도 있지만 외부 업체에서 할 경우에는 그거를 남기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하는 거는 누가 검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자, 1시 35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곳곳으로 집회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후 5시부터는 삼각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무대 설치 그리고 준비 작업으로 한강대로 서울역 방면 삼각지역 1번 출구 앞 하위 2-3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또 시청교차로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는 시청 서울광장 앞에 집회 인원들이 멈춰 있어서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 가변차로 운영해서 통행 중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 북단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성수대교 북단 부근에서도 사고 때문에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동작대교 남단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청담대교부터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달래내에서 반포나들목까지 8km 구간에 차가 많고요. 이전에 판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또 천안에서 천안 분기점 부근 8km 정체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자, 이종훈 박사. 네.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보도. 뭐예요? 그래서 윤심파리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윤심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예. 이건 좀 심해도 너무 심한 표현을 쓴 거다.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 뭐 당내 친윤 뭐 반윤 이런 거 없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제는 뭐 급하다 보니까 막판에 되니까 본인들도 예. 윤심파리를 겨냥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윤심파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안철수는 윤심 아니야라는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스스로 예. 윤심이 존재한다는 걸 자인하는 그런 그 역설적인 상황들이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반부에 다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네. 현근택 변호사는 한마디, 충격적인 한마디.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천공이 왔다 갔다 다녀갔다 이랬죠.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뜨겁게 달궜죠. 뭐 천공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뭐 예전에 무슨 뭐 지금 이태원 참사 얘기도 했었고 뭐 도어 스태핑 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또 뭐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조언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천공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예전에 건진 천공 같이 막 얘기 많이 됐다가 건진이 막 이제 기업인들 만나고 이랬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기업인들한테 건진한테 얘기는 안 하고 건진은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지만 기업인들한테 주의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천공에 대해서는 그 얘기도 없어요. 예를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 천공 그분은 우리 관계 없는 사람이고 뭐 그 사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만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딱 내놓으면 돼요. 예. 아니면 천공한테 직접 아이고 그렇게 사람 만나거나 뭐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면서 괜히 보도한 기자 고발하고 대변인 고발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한테 딱 주의 주면 되죠. 관여하지 마시고 더 이상 얘기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분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막 강의를 해요. 돈도 막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막 가요. 거기 가면 뭐 힘이 있는지 알고. 그걸 즐기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본인 스스로 강의도 하고 또 이번에 무슨 KTV에도 뭐 방송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다 취소시키는 것처럼 왜 이걸 못 끊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해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 전 국방부 부대변인이 대변인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전 육군 참모총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고 육군도 국방부도 그런 사실 없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그 전 대변인하고 기자를 고발한 상태이고 CCTV는 곧 공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공개 안 하나요? 공개 지금까지 한 거로 봐서는 공개 안 할 태세죠. 그런데 고발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죠.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럼 CCTV 당연히 보는 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럼 CCTV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존재하는지 그것 여부도 확인이 되겠죠.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심증을 좀 더 갖게 되는 의심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 오히려 차라리 고발 잘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고발 잘했다. 그렇죠.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 수사를 밝힐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 사실 이제 고발하는 과정도 애매한 게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수사가 또 되게 오래 걸려요. 물론 근데 이 CCTV가 이제 작년 4월 건데 남아 있겠느냐 이 문제도 있어요. 물론 거리 거는 안 남아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관저의 거는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걸 얼마나 공개하냐 문제도 있는데 근데 이 사실은 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천공이에요. 안 갔으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천공이 고소하거나 이러면 이해를 해요. 대통령실이 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실이 물론 약간 뭐 정치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죠. 그럼 최소한 공동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천공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처럼 돼가고 있어요. 대통령실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고발 다 좋은데 기자들을 고발한 건 좀 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뭐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책까지 나왔고. 네, 책까지 나왔고. 그러면 그 뭐 보도하는 오히려 보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보도를 이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애꿎은 기자들 상대로 해서 제가 뭐 알기로는 대체로 젊은 기자들인 걸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나서서 힘자랑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설령 그 국방부의 전 대변인이 뭐 잘못 들은 거를 잘못 이야기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뭐 기소까지 간다 손 치더라도 이 기자들은 뭐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100% 기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렇죠. 보통 아시겠지만 이제 기자들이 취재할 땐 다 근거가 있어야 취재해요. 그리고 그 보도가 잘못되면 보통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뭐 언준이 가든가 해서 정정보도 하든가 안 되면은 뭐
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그렇지 이렇게 바로 고발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뭐 MBC 사건도 그렇고 다 보면 이제 고발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언론을 여쭤보면 억누르기 위한 방식인데 그런다고 억눌러질까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 오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종훈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괜히 힘 빼지 마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날도 추운데 이게 뭐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거는 좀 별도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뭐 처리가 이제 임박하니까 결국 이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과시하고 결국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뭐 기소가 좀 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외압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방탄이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심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민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가서 뭐 난방비 때문에 이렇게 투쟁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상하게 생각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국민적 호응도 받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끝나고 이제 갈 생각인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장외 집회한다고 뭐 소환 안 할 거 아니고 뭐 기소 안 할 거 아니었어요. 방탄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에 뭐 계속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이 이태원 100주기 추모제도 같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촛불 집회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물론 이제 장소는 다릅니다. 근데 다 1대1서 하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오히려 좀 뭐 야당다운 모습을 못 보인다. 오히려 좀 지금도 여당인 것 같지 않냐. 너무 배부른 것 같다.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운다.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너무 늦었다 오히려. 사실 그리고 완전히 장외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1회 집회죠, 1회. 그렇죠. 1회 집회이기 때문에 뭐 계속 뭐 장애 있을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뭐 임시국회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못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무려 3년 2개월 만에 재판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에 내려졌고 일단 징역 2년의 실형 그러나 법정 구속은 그 부인이 구속 중인 상황을 감안해서 하지 않았다. 뭐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이종훈 박사? 네. 뭐 진보의 이중성 사실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계속 논란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어떤 사법적으로 어떤 그 매듭을 지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는데. 안희정 전 지사 건에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건까지 해서 좀 마무리가 돼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진보 진영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자세를 좀 가다듬는 민주당 포함해서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 변호사.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죠. 조국 장관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 많이 유죄가 났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도 물론 있고요.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사모펀드 원래 시작했지만 수사도 안 됐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뭐 무슨 뭐 논문 뭐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게 사용됐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의 뭐 학력이라든지 경력 문제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 아들 딸이라든가 애들 문제 사촌의 그런 뭐 논문 문제라든지 그런 거 이제 수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유죄가 났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항소에서 다투면 되겠지만 이제 수사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시간에도 잠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찌 보면 윤석열 현 대통령이 되게끔 되어가는 과정의 출발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하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렬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극렬 반대하면서부터 어찌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치적 결정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시발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그동안에도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은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뭐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보수 진영에서만 있지는 않았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 사실은 좀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결국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강행하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권도 그 레임덕 국면으로 실제로 그때부터 돌입을 한 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뼈아픈 얘기인데 뭐 부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은 조국 장관 수사나 뭐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사실 대통령의 역할을 했는 게 맞아요. 그런 갈등을 줄이고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약간 방기한 게 아닌가 그런 대립 과정을. 방기라는 표현을 쓰시나요? 저는 방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안 된다. 청와대에 강력히 뜻을 전하고 사표를 내겠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즉각 사표를 내라 라고 했는데 사표를 안 냈다는 거예요. 사표를 안 내면서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시작된 것이고 그때부터 추미애 장관 뭐 박범계 장관 시절을 지나오면서는 양측의 정치적 투쟁이 벌어진 거지 대통령이 방기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이 물론 임기는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사퇴를 할 때 뭐 동반 사퇴 이런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제가 보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말씀처럼 뭐 예를 들어서 투쟁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뭐 가능하냐 임기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임기 시키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직무정지까지 검찰총장 직무정지까지 그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죠. 장관이 한 거였죠. 근데 그걸 대통령이 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또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갈등이 넘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이 사실은 익숙치 않거든요. 한 정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익숙치 않은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돼 이거를. 못 푼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못 푼 거죠. 저는 그 못 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어찌 보면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윤심 논란 뭐 뜨겁습니다만 문심이 작동 안 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더군다나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의사를 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고요. 대통령의 뭐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두라고 한 거죠. 그건 이제 분명한데. 그러나 저항한 거고.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야말로 저항을 이제 한 그런 그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밀어붙인 것이 전 또 다른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실제로 뭐 좀 뭐 속된 말로 손발 다 잘라놓고 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뭐 굳이 외부적으로 대립각 세우는 것처럼 안 보이게. 근데 추미애 장관을 투입하고 이런 거는 더 싸우라고 지금 보낸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그 세련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 시킨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때도 의견이 많았거든요. 반대 부분도 있었고 많았었죠. 조국 장관도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도 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 이런 분을 검찰총장 시켰어야 되냐 이런 아쉬움이 크죠. 출발선을 그렇게 문제 삼는 건데 그다음 조국 전 장관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을까요? 혹시 뭐 이유 아는 거 있어요? 아니 검사 출신 아니잖아요. 교수 출신이고. 지금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나 뭐 검찰총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녀의 뭐 입시 문제라든지 학력 문제라 해도 한동훈 장관 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 아니라 교수 출신이었다. 그러면 지금 검찰도 했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는 게 걸려 있었고. 이른바 검찰개혁. 그렇죠. 검찰개혁 관련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가는 누구나 그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검찰 쪽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이른바 권력형 비리 수사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조국 전 장관 내려오면 뭐 민정수석 하던 분이 내려오면 이거 제대로 되겠나는 우려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냥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정치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지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본인은 자기는 뭐 정치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결과적으로는 뭐 정치색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에 좀 들어갔던 게 아닌가. 조국 장관이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지지율도 높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을 잇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경쟁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면 결국은 조국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정리해야 본인이 그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죠. 네. 역사의 가정법이란 뭐 있을 수 없고 필요 없는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 안 시키고 그냥 놔뒀다가 총선 때 부산에 그냥 공천에서 내보냈으면 총선 결과가 어땠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현근택 변호사. 지금도 어찌 보면 이제 물론 이번에 아마 이제 실형 선고 나면서 조국 장관이 뭐 정치 당장 하기는 어려운 국면으로 갔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 부인도 이렇게 됐죠. 본인도 이렇게 됐죠. 근데 본인을 그렇게 수사했던 분이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자식들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유신 정권 때도 이렇게 뭐 집안을 풍지박산내는 경우는 없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할 게 남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교수도 하기 힘들면 고민할 텐데 근데 그때도 물론 뭐 가정법입니다만 지금도 제가 보기인데 이제는 이 실형 나면서 조금 이제 어려워졌죠. 다음 총선은 좀 어려우지 않았나로 보여요. 물론이죠. 자, 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부터 지금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사실이고 흐름이고를 뭐 저희들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드렸고 동시에 여기 뭐 간간히 드러나 있습니다만 역시 검찰이 세긴 세구나. 검찰이 건드리면 풍비박산이 나고 문제가 있어도 안 건드리면 조용하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또 덧붙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끝장 토론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댐 양키스가 부르는 하이낙 들으시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Anymore, it's a shame I've got to live without you anymore. There's a fire in my heart, a pounding in my brains, driving me crazy. We don't need to talk about it anymore. Yesterday's just a memory. Then we close the door. I just made one mistake. I didn't know what to say when you called me back.